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국민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친다, 이 강의 시리즈 가운데 역사 관련 법안, 특히 이제 여수 순천 사건 특별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이 역사 관련 법안이 문제가 여러 군데 되고 있는데, 뭐 5.18도 그렇고 또 4.3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일단 오늘은 그 가운데 지금까지 비교적 문제가 되지 않았던 여수 순천 사건과 관련된 특별법안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4.15 총선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일종의 1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이면 어떤 법도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실은 상황이 된 거죠. 아마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여수 순천 사건 특별법안도 사실은 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52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표 발의는 소병철 의원인데 152명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뭐 과반수가 넘는 거죠.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전국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뭐 강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정말 여수 순천 사건 특별법안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을 비롯해서 152명이 여수 순천 사건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굉장히 이름이 깁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수 순천 사건 줄여서 특별법안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근데 11구 사건 진상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라고 하는 제목을 깨서 아실 수 있듯이, 이건 그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단일한 사건입니다. 여수 순천 19 사건이라고 하는 단일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8일 날 이 발의가 됐는데, 이 법안이 바로 29일 날, 다음 날인 29일 날 바로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가 되면서 바로 입법 예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15일간 입법 예고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에 20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5건 모두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뭐 반대한다, 절대 반대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반대 의견이 였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이고 아직 의결되거나 한 것은 아니고 계류 중입니다. 아마 이게 사실은 이 법안이 그 20대 국회에서도 이게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고 당연히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 사건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그 의석수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처리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률안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내용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먼저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 법률안을 만들 때는 일반적인 법률안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법률안들은 뭐냐면 이 법이 어떤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가 하는
목적 조항을 반드시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1조에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별법안도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여수 순천 11구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합당한 권리 행사와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목적 자체가 사실은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의 일종의 의도가 사실은 여기에 드러나 있는데요. 뭐냐면 여수 순천 11구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을 그냥 중립적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여수 순천 사건은 그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여수 순천 그 부대에 제주도에 가서 진압을 하라라고 하는 파견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서 14년대 소속돼 있던 그 남로당에 포섭된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보면 이 반란 사건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그냥 여수 순천 11구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반란 사건이라는 본질을 감추고 마치 그 당시에 반란 세력들 그리고 반란 세력에 동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마치 희생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사건 자체를 일종의 그 반란 사건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딱 적시해서 그걸 다루겠다, 규명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는데 그걸 규명하겠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좌파들이 노리고 있는 그 의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당시에 그 국군, 경찰 포함해서 국군과 경찰이 사실은 이제 그 반란 세력과 그 동조자들을 진압하는 작전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진압 작전에서 희생된 그 반란 세력과 그 동조자들, 이 사람들을 사실 희생자로 규정하는 겁니다. 희생자로 규정해서 국군이 오히려 동조자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고 그리고 그 반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죠. 이건 결국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시도의 일환이다. 흔히 말해서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고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는 좌파 세력들의 그 숨은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간에 목적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여수 순천 사건이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2005년에 이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입니다. 이때 뭐냐면 역사 관련 법률이 하나 통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라는 게 이 당시에 제정이 됐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근데 여기도 사실은 굉장히 숨은 의도가 깔려 있는데 기본법이라는 말을 넣었죠. 기본법이라는 말은 기본법을 기초로 해서 다른 특별법이 또 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번에 발의된 여순 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겠다. 앞으로 만약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걸 만들겠다 하는 그 숨은 의도를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005년에 만들어졌던 이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이 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사가 완료되는 게 아니고 또다시 기본법에 기초한 특별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또 조사를 하겠다. 바로 그게 이제 이 의도가 담겨 있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어떡하네 이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입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해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 구성된 시점이 2005년 12월 1일입니다. 2005년 12월 1일인데 그런데 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4년이었습니다. 4년. 그러면 이제 2009년 되면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2년까지 또 한 차례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연장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활동을 했냐면 2010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과거사 정리위원회. 2010년 6월 30일에 조사 활동이 종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2010년 12월 31일에 해산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 보실 건 뭐냐면 어떻든 간에 2007년 선거에 의해서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들었었죠. 그러니까 우파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좌파 정부 하에서, 즉 노무현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어떻게 말하면 활동의 일종의 한계를 느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남지만 연장을 했습니다. 하고 바로 이제 2010년에 종료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바로 정권 교체에서 사실은 자기들 입맛대로 조사 활동을 진행시킬 수 없으니까 종결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라고 돼 있어서 특별법을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집권하면 또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말하는 미뤄둔 거죠. 일단 정권 교체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있다 판단하고 일단 여기서 중단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법을 만들어서 그때 조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00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거의 5년간 과거사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수 순천 사건도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가 됐는데,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이제 이 조사가 돼서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바로 이제 특별법안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조사가 되는 거죠. 이미 조사가 완료됐던 그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조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게 바로 이 여수순천 사건 특별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조사위원회, 과거사 정리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보고서를 4권을 냈습니다. 4권의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그 4권을 찾아보시면, 그 과거사 정리위원회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조사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간에 거기서, 사실은, 여수순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종의 결정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제안할 때, 이 특별법안을 제안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그때 5년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면 명예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다. 그래서 또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그 제한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사실은 계속 그걸 이제 어떻게 말하면 그 역사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건드려 가지고 어떤 간에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불순한 목적으로 사실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 이미 조사가 한 차례 완료됐던 사건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바로 법안이 바로 이 특별법안이다. 따라서 이 목적의 타당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죠. 조사한 걸 또 조사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직접적으로 맞는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뭐 일사부재리 원칙 또는 일사부재의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한번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재판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일사부재리 원칙이고, 국회에서 한번 법률안이 상정이 돼 가지고 만약에 부결되면 그러면 그 법률안을 동일한 회의 내에서는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일사부재리 원칙은 재판에서 적용되는 원칙이고, 일사부재의는 국회 활동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과 일사부재의와 비슷한 맥락에서 한번 과사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으면 사실은 완결 지어야 되죠. 그런데 또 이 조사 법률안을 또 만들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적 자체의 순수성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조사 대상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이 조사 대상에 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실제로 뭐냐면 이 법안의 2조에 보면 1조는 아까 말씀드린 목적이고요. 2조에 보면 정의의 법안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여수 순천 사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 순천 지역을 비롯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 자, 이거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 여수 순천 사건이 14연대의 진압명령 거부에서 비롯됐다는 건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수 사건을 거기에 국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 그러니까 48년부터 55년까지입니다. 잔당들이 남아있었던 거, 잔당들이 지산, 지린산, 백운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는데, 하여튼 그 잔당들이 숨어가지고 일종의 빨치산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빌었던 혼란, 그리고 무력 충돌, 그리고 또 중요합니다. 이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당한 사건. 자, 국군이나 경찰이 이 반란군들을 진압해야 되겠죠. 그럼 그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해자를 국군과 경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국군과 경찰로. 실제로 반란군들이 일종의 그 당시에 반동문자를 처단한다, 숙청한다는 명목으로 굉장히 많은 학살 범죄 이런 것들을 저질렀죠. 그건 사실 빼버린 겁니다. 그건 빼버리고 오히려 진압 과정에서
국군과 경찰이 그 진압 과정에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다수 희생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여순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 자체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진정한 역사 여순 사건, 여수순전 사건 규명 특별법원이라면 뭘 조사를 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 반란군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고 거기에 좌익분자들이 어떻게 동조를 했고 그들이 어떤 파괴활동 그 다음에 살상활동을 했는지 조사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 빠져있는 겁니다. 안 넣고 있습니다. 오로지 진압 과정에서 그 반란군들과 그 동조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됐는데, 즉 국군이 가해자로서 민간을 희생시켰다는 거죠. 그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게 엄청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뭘 조사하겠다는 게 뻔히 드러납니다. 국군들을 범죄자로, 가해자로 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란군, 또 좌익들, 이들을 마치 정당한 희생자인 것처럼 이렇게 규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뒤에 말씀드리다시피 여러 가지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를, 조사 대상인 사건 자체를 아예 이렇게 국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 이걸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역사 왜곡도 정말 분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예 정도를 아예 뛰어넘었죠. 정말 터무니없는 사건 규정이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하겠다. 바로 이것이 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희생자의 범위도 정말 문제가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생자의 범위는 원래는 사실은 좌익 반란 세력들과 그에 동조한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 민간인들이,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는가, 그걸 밝혀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제대로 밝혀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군과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민간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렇게 정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희생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반란군과 그 동조자들이 희생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명예도 회복도 해주고 여러 가지 보상도 해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 희생자가 누구냐, 또 그 유족이 누구냐, 이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희생자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 여수 순천 사건 19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있는 사람, 수용자로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이 사람을 전부 희생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 순천 사건과 관련해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거, 또 후유장애가 있는 사람, 또 수용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바로 사건 자체를 규정할 때 국군에 의해서 민간인생이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군의 진압 작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진압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사망자, 행물자,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수용자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죄를 제고 확정이 돼서 그 형벌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희생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희생자의 범위가 주로 반란군 또는 그 반란군에 동조했던 사람이 주로 희생자로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사건의
성격 자체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방적이죠. 일방적입니다, 이거는. 좌익들과 반란군들을 희생자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명예회복, 보상 이런 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사망, 행방불명, 후유장애 수용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난 게 1948년입니다. 8년이죠. 근데 지금으로 돌아가 보면 약 72년 전 사건입니다. 72년 전 사건. 72년 전 사건이죠. 자, 그런데 그 여수 순천 사건과 관련해서 사망한 사람, 이게 예컨대 그 여수 순천과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뭐 피해를 입어서 그 당시에 사망했다는 건지, 아니면 뭐 그 뒤에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건지 굉장히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여수 순천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여수 순천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 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 행불된 사람, 후유장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다 어떻게 말하면 그 희생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희생자의 범위를 너무 폭넓게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컨대 정확하게 말하면 반란군 또는 그 동조자들의 그 만행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 또는 경우에 따라서 뭐 국군과 경찰에 의해서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희생된 사람, 이렇게 희생자의 범위를 한정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과 관련해서 사망한 사람, 그리고 위원회에서 그걸 희생자로 인정한 사람, 이 사람이 전부 희생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자가 굉장히 뻥튀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또 희생자가 아닌 사람들이 희생자로 둔갑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겠죠. 바로 이 점이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또 유족에 대해서도 이걸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유족에 대해서 또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유족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이게 보통 유족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안에서 보면 유족의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자, 원칙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맞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없을 때까지는 어디까지 확정되냐면 희생자의 형제, 자매도 유족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도 유족에 포함되겠죠. 근데 사실 이 당시 사건이 7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희생자들, 그 사람은 거의 다 죽었겠죠. 그럼 다 형제, 자매를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자, 그러면 형제, 자매가 없을 때 어떡하느냐. 형제, 자매가 없을 때는 사촌 이내의 반개 혈족을 희생자의 유족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 자매 없으면 바로 사촌까지 다 유족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족의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제자매까지 확정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형제자매가 없으면, 아니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하여튼 그 목만큼 형제자매에게도 주겠고 주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없으면 사촌까지도 주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유족이
물론 정당한 유족이 받아야 될 뭐 보상이나 명예욕이 있겠죠. 근데 그건 유족이 맞는 거죠. 근데 그 유족이 없으니까 그걸 형제자매, 사촌 이렇게 넘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유족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혀놨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여수 순천 지역에 그 당시에 연구가 있었던 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유족의 범위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 법률안을 제출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쪽 그 지역구를 가진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선심 쓰기 좋겠죠. 뭐 사전에 8촌까지는 아니더라도 4촌까지 다 유족에 포함돼서 뭐 특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생색내기 좋고 또 특혜 이렇게 부여받는다는 실질적인 이익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지역민들의 그 어떤 뭐 지지, 동의, 뭐 정치 기반 이런 걸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전부 세금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세금으로 그것을 지급하는데 그걸 이렇게 정말 터무니없이 그 유족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이들에게 바로 국내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국내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문제가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특별법안은 목적이 뭐냐면 물론 진상규명하고 명예회복 등을 하는데 그걸 추진할 기구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그 진상규명위원회입니다. 근데 이 위원회 이름도 굉장히 깁니다. 뭐냐면 이 위원회 이름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굉장히 긴 이름을 갖는 위원회입니다.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진상규명위원회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진상규명을 하고 그 다음 명예회복하는 거, 이게 진상규명 이 특별법안의 주 목적입니다. 주 목적.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2005년에 만들어졌던 그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그래도 권한의 범위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권한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실제로 조사만 할 수 있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 조사 활동과 조사 보고서 작성, 이게 사실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게 조사 결과에 따른 구속 조치들은 관계기관들에게 전부 권고하는 쪽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명예회복 같은 것은 명예회복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거. 그런 거. 유물 같은 거. 유해 같은 거, 발굴하는 거 있죠. 그런 또, 그걸,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에, 발굴이나 유해 발굴 같은 것을, 권고하는 것. 이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사 활동이 중심이고, 필요한 구속 조치는 전부 관계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공공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과거사정리위원회 같은 것은 전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을 시켰습니다.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을 시켰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민간인들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 2005년 구성될 당시는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좌파 인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사정리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누구신지 압니까? 바로 문재인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송기인 신부입니다. 송기인 신부가 초대 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거네, 그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5년에 만들었던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조사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조사 활동이 마무리되면 위원회가 해산된 겁니다. 그리고 구속 조치는 전부 관계기관에 다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특별법안에 들어와 있는 진상규명위원회는 모든 조치를 위원회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공고를, 조치를 취하도록 공고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자체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기관, 공용기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과거사 정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간인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예 국가기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위원장이 누가 되냐? 국무총리가 위원장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누가 되냐?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 대표. 유족 대표라는 데 아까 유족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그 어느 쪽 대표인지 뭐 짐작하시겠죠. 그래서 그 국무총리가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위원장, 관계공무원, 유족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 정부기관을 아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민간인 구성할 때, 민간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인선 과정에서 문제가 잡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을 갖다 놓은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위원회가 그 법안에서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종의 정부기관화 되어야 되는 거죠. 민간 기관인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법률적 효력을 가진 조치를 취할 수가 없죠. 근데 정부기관을 만들어 놓으면 이 법에 근거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속 조치를 단독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앉히고 공무원들을 포함시켜서 그런 정부 조직으로, 국가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명백히 이 진상규명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갖지 못하는 기관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기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정책 중립성이 없는 겁니다. 한번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권의 입맛대로 조사하고 정권의 입맛대로 명예훼손 기타 특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이 특별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또는 권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8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8가지가. 제가 나중에 자료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올려드린 자료 나중에 출력시켜서 가지고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여수 순천 사건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입니다. 이건 조사죠.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및 결정. 유족이 누군지 결정하는 겁니다. 희생자가 누구고 유족이 누군지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위원회에서 합니다. 세 번째가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이 조치도 위원회에서 합니다. 네 번째,
진상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 자, 진상보고서 작성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료관까지 조성하겠답니다. 이것도 위원회가 합니다. 사료관. 그 여수 순천 사건과 관련된 역사서 사료를 전시하는 일종의 박물관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다섯 번째가 위령 묘역 조성과 위령탑 건립. 이것도 위원회가 합니다. 자, 위령 묘역 조성. 광주 5.18 있죠. 그럼 묘역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령탑 건립하겠다는 겁니다. 이 위원회가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집단 학살지와 안매장지의 조사 및 6월의 발굴과 수습입니다. 자, 집단 학살지. 여기서 말하는 집단 학살지가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국군과 경찰이 민간식 집단 학살했다. 그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 집단 학살지와 안매장지를 조사하고 6월을 발굴하고 수습한다. 이것도 하겠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자, 희생자 및 유족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입니다. 자, 희생자는 지금 그 당시에 18세라 하더라도 지금 72년이 지났기 때문에 90세가 넘어서 생존에 있는 희생자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중요한 게 유족이죠. 그 유족의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다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 위원회가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 하겠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은 시행령이라고 하는 건데,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또 위원회의 권한 또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8가지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그 2가지, 조사 활동하고 조사 보고서 작성. 그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관계기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하지 못하고 공고할 수도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특별법안에서는 이 모든 활동을 위원회가 단독으로 다 하겠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다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희생자가 뭐고 유족이 누구냐? 누가 희생자고 누가 유족이냐? 이거 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5.18 그 유공자 명단 공개라고 해도 공개 안 하고 있죠. 사실 그 결정한 내용 이렇게 비밀리에 공개 안 해가지고 하면 무더기 가짜 유공자가 가짜 희생자, 가짜 유족이 무더기로 양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자,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전과 말소 같은 거. 그런 것이 예컨대 뭐냐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전과 말소 같은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마치 그냥 희생자일 뿐이지, 이 사람은 예컨대 국군이나 경찰의 진압작전에 대항해 가지고 반역행위를 한 사람, 그 반역행위 때문에 처벌받은 성과를 다 지워주는 거죠. 그걸 명예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과 세탁, 신분 세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있죠. 또, 자, 위령 묘역, 위령탑. 광주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5.18처럼. 집단 학살자, 안매장지, 이래가지고 유골 수습하고 하는 발굴해서 한다는 거.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금전적으로 중요한 건 사실은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다시피 여기 이것만 있는 건데 아닙니다.
부칙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요. 그 이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원래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피해자가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10년 이내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년이나 10년이 지나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제도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특별법안 부칙에 뭐라고 했냐면 이 소멸시효가 이 여수 순천 사건에서의 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는 소멸시효 제도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보면 10년까지라고 하면 1958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이제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그래서 58년부터 이미 이제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손해배상을.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만들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종의 음모 같은 게 숨어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입었던 피해가 있죠. 피해가 있는데 이게 72년이 경과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원래 손해배상 액수가 있겠고 거기에 이자가 또 당연히 합산이 되겠죠. 그럼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위원회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정말 생각해도 굉장히 무소불위의 이런 우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기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관이 있죠. 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있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있는데 사실 그의 버금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바로 이 진상규명위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이 진상규명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그래서 이거 명백하게 정권의 입김에 의해서 운영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명백히 정치적인 기관이라는 거.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거. 그리고 무소불위의 그런 권한을 갖는 기관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 당시에 만약에 1948년에 그래도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만 18세, 그렇죠. 만 19세라고 해도 좋은데, 계산하기 쉽게 만 18세였던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린 사람들은 모르죠, 사실은. 일어난 사건들을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 18세 정도 되는 사람 이상이라야 그 사건에 대해서 약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18세였던 사람은 지금 몇 살이냐면 90세입니다. 지금 90세입니다. 그러면 90세라고 하면 아무리 평균 수명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도 이미 기억력 또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상조사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관련 많은 자료들이 멸실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말하면 사실은 조사가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정리해 줄 사람도 거의 없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증거물들이 멸실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한 차례도 아니고 2005년에 이어서
이번에 또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2005년 당시는 그래도 15년 전이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 아까 90세인 분이 75세니까 인지능력이 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90세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객관적인 조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꾸며내겠습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객관적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꾸며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상 조사가 아니라 진상 조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제도가, 이건 이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나와 있던 제도인데 지금 이 특별법안에도 다시 포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동행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와서 진술해달라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3차례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4차례 이상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장을 발부해서 그 사람을 강제로 출석시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번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도 들어있고 이번 법에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는 동행명령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액수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이 굉장히 큰 액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행이 내려지면 1,000만 원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으니까 울며 계좌 맺기로 출소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이게 일종의 이 위원회가 준사법권을 갖는 겁니다. 사법기관이 아니면서도 일종의 뭐 구인장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그 강제로 어떻게 말하면 출석해서 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행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준사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거는 경찰, 뭐 검찰 이와 같은 수사기관과 같은 아주 예외적인 기관에게만 인정이 돼야지 이게 지나치게 남발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일종의 인신에 대한 강제를 수반하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도 들어있고 이 법안에도 들어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특이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는 그 과태료의 상한선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안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서 과태료를 어느 범위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1,000만 원까지인지 2,000만 원까지인지 1억까지인지 이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우리가 법률안을 만들 때, 소안을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법학을 하는 사람 특히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징역에 찬다. 만약에 형벌을 구한다. 그러면 형벌이 벌금 얼마, 징역 얼마, 이렇게 반드시 상한선 또는 하한선을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과태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과태료의 상한선, 하한선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 백지 과태료입니다. 백지 과태료. 이건 바로 뭘 보여주느냐면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하다못해 과거사 정리 기본법조차도 참조를 하지 않고 얼마나 졸속으로 입법을 했는지, 법률안을 제출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참 한심한, 제가 우리 법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한심한 법률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 가면 물론 보완이 되긴 되겠지만 뭐 그런 지적들이 나올 테니까요.
그 전문위원들이 그 심사 의견을 낼 때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겠지만 애당초 법률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전혀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허겁지겁 지금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냥 옛날에 만들어뒀던 초안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국회의원 도장만 받아가지고 얼마나 졸속 입법인지 잘못된 입법인지 그걸 보여주는 상징 예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문제가 들어있는데요. 이거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희생 이런 말이 나올 때 이건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희생자라고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불법행위 가해자가 희생자에게 불법행위를 해서 손해를 발생시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논리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법안 만드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니, 반란 세력과 그 동조자들이 국군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서 한 것을 해를 끼친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법행위는 뭐겠습니까? 국군, 경찰이 좌익 세력들에게, 심지어 그게 반란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란군과 그 좌익 세력들에게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반란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해자를 국군, 경찰 이렇게 보는 거고, 피해자를 반란군, 그 동수자, 그 좌익들 이렇게 좌파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반란군과 그 동조자들은 뭡니까? 아니, 불법행위에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이 있었다. 이 법안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그런데 민법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1958년, 즉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저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겁니다. 근데 그 소멸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 법을 통해서 다시 부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부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소멸시효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예컨대 뭐 친구들 사이에 뭐 예컨대 10만 원씩 10만 원을 좀 빌렸다라고 합시다. 근데 친구가 늘 만나는데 이게 1년 지나도 뭐 달란 말도 안 하고 뭐 전혀 달라고 이야기를 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년 지나도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50년 지나가지고 그 친구 보고, 야, 너 50년 전에 나에게 돈 10만 원 꾸고 갔잖아. 그 이자까지 쳐서 갚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채무자가 너무 황당했죠. 아니, 그 채무자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고, 아니, 진작에 달라고 하지. 그럼 줬을 텐데. 왜 그때 가만히 있다가 그걸 권리에 잠잔다고 얘기하는데, 권리에 잠자고 있다가 왜 이제 50년 지나서 이제 그것도 뭐 이자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1억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적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소멸시효 제도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소멸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안 되게 만들어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는 은근히 굉장히 좀 무서운 논리가 들어있는데, 이건 뭐냐, 일종의 가해자를 국군 내지 경찰로
일종의 간주를 해버린다는 측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뭐냐면 그럼 손해상 청구에 해당하는 손해상 청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불법의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불법의 요건을 갖추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요건을 지금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그 요건을 사실은 위원회가 사실은 만들어주는 겁니다. 희생자를 결정하는 순간, 희생자를 결정하는 건 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죠. 희생자를 결정하는 순간 그 요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일종의 피해자다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문학적인 이자가 붙어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해주겠습니까? 국가가 해줍니다. 물론 개인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아마 그 경우에도 그건 가해자에게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예상하고 있는 건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국가가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몰고 갈 겁니다. 개인의 경우는 그렇게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소송에서 다투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고 국가가 해줘버리는 겁니다.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가지고 소송에서 다투는 게 아니고 그냥 희생자라고 하는 사람이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면 해줘버리는 거죠. 그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혈세가 그렇게 낭비돼 가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법률이 바로 여수 순천 사건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안이라고 해 정확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정된 건 아닙니다. 아닌데 하여튼 이 법안이 이렇게 이런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그 여수 순천 사건에서 있었던 반란, 국가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를 파견해서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그건 명백하게 반란행위입니다. 근데 그걸 정당화하고 어떻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체제를 사실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역사를 파괴하려고 하는 법안이 바로 이 특별법안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이런 정말 따지고 제가 지금 작성한 페이퍼가 한 9페이지가 되는데 이 실제로 조사하고 들어가야 될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은 제가 우리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건 너무 복잡한 내용은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거 충분히 우리가 이 학자들이 이 문제를 좀 깊이 따져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학사 정리 기본법을 그때 저지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노무현 정권이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2005년에 과학사 정리 기본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이런 구속 특별 법안들이 계속 제출되는 거죠. 그래서 물꼬를 터주면 정말 뚝이 터지는 겁니다. 자그마한 물꼬를 터주게 되면 나중에 뚝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아마 이런 엄청난 정말 터무니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특별법안도 더불어민주당은 통과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저지시켜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있고, 이게 이뿐만 아니고 4.3 사건 특별법안도 있고 또 5.18 광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일단 여수 순천 사건 특별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은 기본적으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그 역사 법안 관련된 두 번째 시간으로 4.3 사건 관련 특별법안 그 내용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은 내일 정도에 돼 가지고 하여튼 우리 홈페이지 우리 당 홈페이지 또는 뭐 공카 또는 뭐 블로그 이런데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고 그 내용들 확인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그걸 출력시켜서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벌써 몇 개의 법 악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악법 그 시리즈 강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이슈가 되는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지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